화가 막 났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이 왜 안 났냐? 이 말 하면 느끼죠. 더 화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 고유한 건데, 이거는 맞다 틀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내가 아닌데 왜 판단의 기준을, 당신의 기준을 내한테 적용하느냐. 요것만 우리가 선을 딱 그어주면 나는 사회 갈등이 거의 50% 정도 줄어든다고 봐요. 덕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덕후가 되면 뭐 안 된다기보다는 물론 조금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좋은 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 블랙홀에 덕후가 된다. 그 다음에 뭐 양자 현상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자하게 이제 덕후가 뭐 있을 수 꽤 많아요. 그러면 덕후라는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요, 고구만 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걸 고구만 했을 때 좋게 이야기하면 전문가라 부르고 전문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직업적으로 교수나 연구자 돼갖고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하면 논문이 나오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노벨상까지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전공으로 하지 않는데 덕후로 가는 현상이 과학 분야에 의외로 많아요. 제가 과학문화운동을 하면서 20년째 이런 강의를 해보면 특히 이게 언제 드러났냐면 30대, 20대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 출발이 어떻게 되면 중학교, 초등학교 때 공룡, 자동차 매니아, 뭐 이런 매니아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시해갖고 대학 가면 이제 약간 없어졌다가 이게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중년층에서 다시 나타나 버려요. 자기 어릴 때 그 장난감 해당되는 것들이 자기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 되니까 재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쏟아부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연구 동력을 만들겠다고, 혹은 그 다음에 바로 어제도 내가 이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럼 뭐 자기가 어떤 수식을 풀었는데 검증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입자 물리학의 어떤 것들. 그런 예가 벌써 3건이 있습니다. 1년에 평균에서 그런 거를 한 5건 정도 메일을 받아요, 제가. 그럼 어떤 데는 한 달 하면서 받아요. 받아보면 이 패턴이 너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고맙게 나를 전문가로 봐줬으면 고마운데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가 이걸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결합된 게 사실은 과학적 덕후의 뭐 공동 패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도 과학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덕후가 되면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또 그게 정해진 분야예요. 생물학의 덕후는 오히려 좀 적어요. 어디 있느냐, 오히려 어려운 물리학에, 그것도 입자 물리학 이 정도 되는 그 물리학에, 그 다음 또 많은 게 내가 4차원 상대성 이론을 내가 새롭게 풀어봤다, 이런 덕후들이 있어요. 그럼 좀 심각해져요. 그러면 상대성 이론을 내가 새롭게 풀었다 이러면 이거는 적어도 뭐 이게 물리학의 박사 수준의 안목을 일단 가져야 되고 하니까 이게 간단찮은 문제가 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태에 도달할 정도 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10년 이상 그 덕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 책을 뭐 이렇게 몇 권 박사님 드릴까 하니까 책을 뭐 20권을 보내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한 책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카이스트 교수들한테 가갖고 특히 물리학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읽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넘겨보면 패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3가지 패턴. 내가 굉장히 중요한 무엇을 했고 검증을 받고 싶고, 그런데 사회가 알려준다, 학계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이 3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덕후 비슷한데 그 반대의 얘기를 내가 바로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이런 거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알려주고 싶어요.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농사 짓던, 수박 농사 짓던 중년의 농부가 갑자기 과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모스크바 가갖고, 이거 실제 실합니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모스크바 가갖고, 그 모스크바 뭐 공대 비슷한데 그게, 거기서 노벨상이 한 8명 나온 대학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쪽에서 첫 학기 뭐 공부하다가 말도 안 통하 이래갖고 아마 점수도 안 나왔고 그 퇴학을 당해버린 거예요. 나이가 중년이요. 농사 짓다가 이거야말로 진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물론 그전에 이제 관심이 있었겠죠. 자기 혼자 했겠죠. 근데 그거 가서 이 사람 첫 학기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수강할 수 없다 해갖고 퇴학 당해갖고 우리나라 돌아왔는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쪽에서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최고 하는 공대입니다. 연구기관이요. 연구소고 대학인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과목을 첨강을 했는데, 첨강을 했던 그 과목의 교수가 이 학생을 코리아에서 왔고 나이가 들까 유심히 봤을 거 아니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그 기억이 남아갖고 이 사람이 연결해 준 거예요. 다시 오라고. 지금 다시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들어가갖고, 박사학위 마치고. 이제 말 그대로 덕후에서 진짜 전문가로. 자, 이 사람 길하고 대다수 사람 지금 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지 명확해졌죠. 이 사람은, 그런 관심이 있지만은 그걸 엄밀하게 세계적 연구기관에 가갖고 그 코석을 받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국내 우리나라 연구소 하고 강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런 길이 이게 이제 사실은 바람직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요. 다른 전문가한테도 메일 보내갖고 지금 아무도 안 알아주고 10년 이상 해왔고 심지어 10년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20년 이렇게 했다고 막 와요. 오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 점을 제가 가장 고민하는, 오랫동안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느낌의 독자성이에요. 느낌의 독자성. 처음 들어보죠? 내가 만든 말이에요. 느낌의 독자성이란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느꼈잖아요. 상대가 느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가. 결국은 그게 감정하고 관계되고 뭐 내용을 떠나갖고 그쪽으로 사회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게 바로 선과 악의 기원을 따지듯이 이제 학문적으로까지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마 미국보다 우리가 더 팔렸을 거예요. 나는 이 현상을 썩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뒤집어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마 150만 부, 1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그걸 꼭 한번 다 같이 한번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고 갈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거 해소가 안 되고 억울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민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공학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악의 기원을, 선악을 따지는 게 그게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나? 까지 느낌이 줘요. 그게 길게 설명할 만한, 왜냐하면 굳이 그걸 학문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그 속에 거의 껴있는 모든 순간 그 속에 살고 있는데 만리 틀리니 심지어 왼수가 되기도 하고 그 속에 질퍽하게 평생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결론. 현상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쩌면 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매일 만나는 문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좀 절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개념이 느낌의 독자성이라는. 느낌의 독자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잖아요. 듣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든지 좋아하든지 찬성하는 게 그 사람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훈련 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하다가 좀 뻑뻑해지면 내가 조금 안식을 편안해지는 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느낀 거는 내가 어떻게 물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사람이 고유한 거다. 그러니까 저 문턱에서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고 내가 어떤 것도 미칠 수가 없는 바로 저 사람이 고유한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는 내가 맞았든지 틀렸든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어떤 이렇게 하다가 답답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느 부위가 가려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원천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주장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 걸 내가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갖고 저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거는 내가 판단이지. 저 사람의 기억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저 사람의 경험을 다 알 수 없고 당연히 이건 불가능한 건데 말 들어보면 너무 명확한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섭섭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낄까?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돼갖고 하나 비유를 생각했어요. 누가 하다가 한 방 때렸어요. 밀었어요. 슬쩍 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옆구리 턱 켜갖고 막 질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죠. 야, 너 건드렸는데 뭐 그래 아프다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프다는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척추 수술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력을 모르잖아요. 매일 만나는 문제입니다. 이력을 모르잖아요. 그 예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두 부부가 있었는데 되게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 이 부인이 항상 이름 없는 전자제품을 사는 거야. 돈이 충분한데도. 그럼 남편이 그게 불만이었어.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아니, 당신이 왜 이게 제품이 그런 데를 사느냐.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많은데 그랬더니 끝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이. 바로 자기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어려웠을 때 자기 장인이 전자제품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 흐름하게 만든 그 제품, 그 중소기업 그 제품 사장이 완전 경제적으로 살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일석이 해줬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대학 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자기는 그 옛날 그 기억 때문에 이게 제품이 시원찮아도, 자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그걸 사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느낌은 우리가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 상태 중에 그런 게 드문데 그게 아주 유니크해요. 그거만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이 실망감이 덜해요. 여유가 생겨요. 내가 이제 뭐 어떤 뭐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다 해갖고 막 주장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영 뭐 반응이 없어. 그럼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그때 저 사람의 느낌은 하나의 다른 우주야. 이건 내가 원리적으로 어째서 할 수 없어. 저 사람 기억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일단 내 판단으로 저게 맞다 틀렸다 하는 거는 내려놓자. 요게 어느 정도 훈련이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느낌의 독자성, 그 다음에 느낌의 고유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좀 확산이 되면 어떤 사람이 과도한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말이 안 돼. 어떻게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잠시 딱 스탑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상식 있는 사람이 저렇게 과도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모른,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저 사람의 고유한 과거 이력, 특히 그랬습니다. 과거 어떤 상황이 상처로 저 사람이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 주장은 여기서 내려놓자. 그게 요거는 조금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의외로 참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혜택을 봐요. 그래서 요건 좀 많은 사람들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하면 딱 절벽처럼 느껴져요. 너무 실망하든지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런데 저 사람 저렇게 반응을 할까? 혹은 저렇게 무관심할까? 이걸 딱 한마디로 저 사람의 느낌, 더 나아가 저 사람 생각까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논리하고 기억이 매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인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느낌은 제가 유튜브를 했어요. 그거는 상당히 깊이 했는데 느낌은 뭐가 생기냐면 바로 뭐냐면 감각입력, 생존 회로, 그 다음에 피질각성, 그 다음에 자극기억,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전 기억, 수십 년의 이전 기억, 특히 그게 한 50% 넘습니다. 그게 총화로서 느낌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를 따라가 저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를 특히 그 느낌, 그죠? 그 느낌은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오직 아는 경우는 경험이 거의 비슷한 경우. 이제 부부나 가족끼리는 대충 알죠. 느낌을. 왜 아느냐 하면, 그럼 간단해요. 같이 살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90% 생활 정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에서 만난 남남은 그게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가까워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선악의, 이제 이 책에서 말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몇 가지를 얻었던 거는 선악의 기원 이게 요것도 이제 두 가지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갓난애들이 착함, 그걸 원래 조금 태어나는 거 있나? 이게 기존 이론에서는 이거 택도 없는 소리. 갓난애가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상태가 아닌데라고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면밀히 실험을 했더니 갓난애도 험악한 사람, 자기한테 다정한 사람, 뭐가 좋은지 공평답지 않는 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모니터링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공평답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게 뭐 사실 우리 지난 한 4, 5년에 우리나라 가장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게 공정성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이 책에 그걸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밀림에 있는 원시 부족 사회를 연구하면 이게 상당히 명확히 드러나요. 원시 부족이 한 시족에 많아야 한 200~300명, 100명 이런 오다잖아요. 그러면 이 시족에 족장이 있어요. 추장들이 있어요. 추장은 완력이 세고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전쟁을 하든지 뭐 사냥을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의 전리품이나 사냥감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냥감이나 전리품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족장 다음에는 다 같은 평민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리품을 나눌 때 그거에 있는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몫을 내가 이 전투나 이 사냥에서 내가 동참을 했는데 공평답게 n분의 1 나눠야 되는데 내 몫을 내가 챙길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공평성의 기원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는 데 대해서는 민감하다는 거야. 그래서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 그 추장이 많이 한 반 차지해버리고 부족민한테 적게 나눠주면 부족민이 단합해갖고 족장을 갈아치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규모가 한 100명밖에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족장이 권력을 획득해도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많아요. 선물 공세를 막 해요. 족장이. 자기 재산 하나도 다 나눠준 족장도 있어요. 조사해보면. 그게 이제 명확하게 공평성의 원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 원시 부족에서는 족장이 권력을 다 행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다 나눠주는 쪽이 그런 속에 상당히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비밀 경찰을 통해서 수천만 명을 감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이게 독재 권력자가 나오면 이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까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 책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 현상적으로 이제 공평성에 관한 거, 또한 선악에 대한 민감도. 그래서 그걸 개별적 사안에 적용하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걸 원초적으로 이 갈등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을 했잖아요. 의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느끼면서 생겼어요. 그럼 느낌은 그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고유한 권한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저는 이걸 묘책이라 봐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한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그 주장은 다 느낌에서 생긴 신념, 느낌 같은 겁니다. 이때는 신념이나 느낌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형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브레인은 간단해요. 이게 원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브레인은 영악해갖고 에너지를 안 씁니다. 관심을 돌립니다. 그럼 갈등 구조가 일단 완화가 되죠. 만약에 직장에 있으면 뭐 사장이 높은 사람, 뭐 어떤 사람이 막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설명이나 생각이나 요건 어느 정도 관여가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되니까요. 됐죠? 그건 논리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를 써갖고 공통 부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같은 의미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돼요. 근데 느낌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동을 어디서 오느냐? 그 사람이 느끼고, 느낌, 감정, 그때는 같은 계열입니다. 신념, 느낌, 감정이 같은 계열이에요.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대신할 수 없지 않냐.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는 걸 내가 요렇게 느끼도록 요구하는 거는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때 힘이 나와요. 그때 내가 자유를 얻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내 화는 내 고유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상대가 당신 왜 화내요? 할 때 더 화나는 거 경험한 적 있죠? 경험했죠? 예.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같아요. 화가 막 났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이 왜 화났냐? 이 말 하면 느끼죠? 더 화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 고유한 건데, 이거는 맞다 틀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내가 아닌데, 내 기억도 모르는데, 왜 이거에 판단의 기준을 당신의 기준을 내한테 적용하느냐. 요것만 우리가 선을 딱 그어주면 나는 사회 갈등이 거의 50% 정도 줄어든다 봐요. 이거는 좀 이 유튜브를 통해갖고 좀 많은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이거 그다음 적용해보면 돼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느낌의 독자성, 느낌의 고유성이란 말을 여러분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요. 그럼 또 A라는 사람이 나왔고 굉장히 뭐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주장해.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 저 사람 주장은 내가 동의는 못 하겠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느꼈다는 거는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면 돼요. 묘책이죠. 그러면 불이 거기서 딱 끝나요. 저 사람이 느낀 거야. 저 사람이 권한이야. 이걸 내가 바꾸려고 했던 내가 오버한 거야. 네.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그게 아니고 논리나 논쟁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이걸 순수 논리, 언어, 그 다음에 생각 영역, 언어까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느낌의 영역, 감정의 영역, 요거는 그렇게 하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요거 하나만 우리 사회에 적용해도, 아, 당신이 그렇게 느꼈었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느꼈다. 이게 특히 저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느꼈다 했을 때는, 이건 진짜 심각해져요. 내가 어떤 한 행위가, 뭐 좋은 거 느꼈으면 뭐 그 문제가 안 되잖아요? 고통을 느꼈다 하면 간단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하는 걸 딱 신호를 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그 순간은 딱 어떻게 되냐면, 딱 스탑하면서, 첫째 딱 내려야 되는 게, 아, 내가 또 옳고 그름을 내 기준을 저 사람이 적용했구나. 첫째 딱 내려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상대가 정서적으로, 느낌으로 굉장히 허투를 당했다. 좌절감을 느끼겠다. 그때 딱 무조건 하고 스탑 딱 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저 사람이 느낀 거는 저 사람 아픔이야. 그러면 다른 게 하면 무조건 내가 맞다 틀렸다는 말을 딱 내려놓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딱 있어요. 그럼 내가 가해자네. 나는 가해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피식 동물입니다. 도망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포유동물이 5천 종류가 있는데 잡아먹는 포식동물은 객가동물, 고양이 동물밖에 없어요. 고양이과 동물은 사자, 호랑이, 표범 이쪽이요. 객가동물은 늑대, 하이에나 거의 이 두 종류 전체 해봤자 100종류가 안 될 거예요. 4,500종류 넘는 이 포유동물은 다 뭐냐면 두려움에 떨고 도망을 다니는 종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다가 노루를 보면요 1km 바깥에서 도망을 가요. 토끼할 것 없이. 네, 우리 같은 포유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알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존재다. 딱 그걸 딱 하면 아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한테 또 가해자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법률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 어느 법률도 가장 기준점이 뭐냐면 법률은 민법보다도 형사법은 피해자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가해자가 자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사람을 두드려 패고 막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유가 있지.
두드려 팬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지금 저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갖고 화가 나 두드려 팼다.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형벌은 어떻게 되죠? 피해 입은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죠. 이게 바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선악의 기원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느꼈다. 특히 그게 느낀 것이 상처로 작동할 때, 고통으로 느꼈을 때, 그 사람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그 사람 느낌의 독자성을 확실히 인정을 하는 훈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가해자였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당했다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걸 딱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도 층간소음은 나는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층간소음도 보면 답이 있는 문제예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이게 뉴스까지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이걸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 일반적인 해석은 이래요. 뭐 상황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요. 위에 2층에 있는 사람이 신경 쇠약하고 일이 많고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소리가 오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그 정도까지 그랬는데 그러냐고. 이게 우리 사회에 있는 게 뭐냐면요. 교통법규에도 상방과실을 인정하잖아요. 뒤차가 앞차를 추돌 하면 어떻게 우리나라 그 교통법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지 몰라. 일부 물론 보면 무조건 뒤에 있는 차는 앞차를 주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앞차가 급브레이크 잡아갖고 하면 내 기억으로는 앞차도 일부 좀에 한 뭐 10%는 가시를 인정해요. 근데 미국 법은요 100% 뒤에 있는 사람 가시로 봐요. 앞에 있는 사람 급브레이크를 밟던 어떤 상황이든 뒤에서 추돌할 경우는 100% 뒤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사회적으로 이 해석에 굉장히 틀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층간소음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지금 우리의 그 선악의 기원부터 해갖고 이런 문제는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묘책이 뭔가. 이걸 오랫동안 생각을 가지고 나온 도철이 뭐냐면 바로 상대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고 상대의 느낌의 독자성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에서 행동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쳤어? 누가 더 아파했어? 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바로 형법이 피해자 위주로 자꾸 보려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 그 대화 속에서나 일반 상황에서도 좀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딱 풀려버려요. 그럼 맞다 틀렸다는 그 다음 문제. 사람을 볼 때 쎄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느낌에 관한 이야기가 메인이 됐잖아요. 그 느낌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느낌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는 바로 판단력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한 10가지 이상 해야 그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곧장 생각한 대로 행동에 나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흔히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신념이 뭐냐 하면 확고하게 정착된 의식화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즉시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되짚어 물어봐야 돼요. 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주장하고 다른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왜 갑자기 저거 아닌데 라고 갑자기 떠오를까요? 그 말은 뭐냐면 항시 내 브레인 속에는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목숨을 버려도 그건 안 버려요.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충돌 양상에 그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신념 시스템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라 적고 바로 느낌이라 읽으시면 돼요.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 느낌, 신념 이것들이 나쁠 때는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좋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자기 종교를 전파시키기도 하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그걸 아주 무의식화될 모듈로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항상 과잉 적용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잉 적용. 그래서 과도한 신념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걸 먼저 종교에서 근본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위험해져요. 그러면 위험해지기 전까지 우리 판단력을 보호하고 위험해지지 않게끔 하는 그 안전장치.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판단을 잘할까? 우리가 과도한 신념을 적절한 상황에서 제어해서 판단을 잘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건 오랫동안 관심사였어요, 제가. 그러면 보통 이 행동을 하는 거,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그 기제는 뭐냐 하면 한 50% 정도가 직관에 의지하잖아요. 직관. 그래? 저 사람 느낌이 안 좋아. 저 사람 왠지 좋은 느낌이 들었어. 직관이잖아. 직관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직관은 조심을 해야 돼요. 굉장히 이게 잘 들은 칼일수록 손을 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적각 스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애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은 쓸 때 항상 안전장치를 먼저 배경을 두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관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장점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직관은 우리가 사회적 환경이나 자연적 환경에서 바로 특징을 빨리 축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진화되어 온 거예요. 특징을. 직관이 뭡니까?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저 사람 좋은 인상이야. 딱 그거 하나잖아요.
직관에 떠오르는 건 여러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무엇, 그 사람을 대표하는 무엇을 짧은 시간에 딱 캐치해내는 게 직관이에요. 왠지. 그리고 직관 앞에 한 줄 왠지. 왠지 느낌이 있어. 그게 직관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유용하고 잘 맞아 들어가요. 우리 인간 정신작용의 거의 대부분에 작동되는 건 뭐냐면 한 70% 좋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도 100%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포 생물학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뭐가 신경도 세포인데 모든 세포 내부에 들어가 보면 굳이 절대적인 거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균형이요. 네. 독약도 조금 쓰면 아주 처방약이 되잖아요. 생물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균형이 핵심이에요. 균형. 그걸 아주 철저히 개념화를 하면 우리가 균형을 벗어났을 때는 어떤 좋은 것도 위험해진다. 그걸 신념을 바꿔놓을 정도로 해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직관은 한 10% 정도만 상황에 따라서 맥시멈 한 30% 정도만 응용하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낼 때는 직관을 한 30% 따라가고 70%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요. 더 엄밀히 말하면 명확한 논리적 추론을 해야 돼요. 직관의 반대가 뭐냐면 논리적 추론이에요. 그럼 논리적 추론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관계에서는 그 데이터가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모든 내하고 인터랙션들이요. 기억들이요. 됐죠. 과거의 기억이 빅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 심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A라는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사람 친구를 보면 안 돼 그러잖아요. 혹은 그쪽 가정 환경을 보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난주 혹은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틀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면 바로 그 사람의 과거 행동이 그 사람의 다음날 행동을 결정지는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친구보다도. 맞죠? 그렇다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도 경험에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불러와갖고 지금 구체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상황을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그 상황의 답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70% 정도는. 그래서 직감보다 사실은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짧은 간단한 공식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수학할 때 공식을 암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행동이나 감정 이런 데도 스스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을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오늘 제가 그 공식 하나를 이야기했잖아. 만든 공식 하나 이야기했잖아. 바로 뭐였어요? 느낌은 그 사람의 고유한 거야. 내가 만든 공식. 느낌은 그 사람의 고유한 거야. 그 사람의 고유한 독자성이야. 내가 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내가 왈가불가하고 틀렸다 맞다 내 가치 기준을 그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오바야. 그럼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게 먼저 부각이 딱 되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마찬가지로 그런 건 이제 간단한 공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판단할 때도 생각할 때도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서 쓰는 게 직관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간단한 공식을 만들까? 이것도 알죠. 양질의 빅데이터한테서 추출한 논리적 구조를 동반한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그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결정화된 게 뭐죠? 그게 바로 속담이고 격언이죠. 오마이 사이언스. 저는 속담 되게 좋아해요. 격언 되게 좋아해요. 속담이나 격언은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어떤 민족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공동의 경험에서 추출되어 온 경험의 결정판의 간단한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직관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만든 간단한 공식에 의지하라. 근데 단 이때 스스로란 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급적이면 역사성을 동반한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아요. 검증된, 역사는 검증이 됐잖아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역사적 판단이 있었잖아요. 물론 역사적 데이터도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까지 다 고려해갖고, 그러나 우리가 빅데이터 관점에서 역사의 데이터는 우리 민족, 우리 지정학적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 데이터는 진짜 어떤 나라에서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거죠.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직관에 의지하기보다는 간단한 공식에 더 신뢰를 보내라.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황적 인지를 하라. 자, 판단력이 작동되는 거는 바로 전제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근데 우리 인지작용이 그 포커스를 너무 좁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배경을 놓쳐버려요. 그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은 반드시 그걸 동반한 배경이 있었잖아요. 배경 없는 상황이 없잖아요. 어떤 일어난 일은 반드시 그 일어나는 많은 맥락적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정보 처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만 보고 이 배경 맥락을 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은 지도자가 되거나 리더가 되는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죠.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든지 좀이는 회사의 그 사업을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회사 내부 정보 갖고는 부족하죠.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상황적 인지, 상황적 인식, 그 배경 상황적 인식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야 배경적 상황 인식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면 사건의 방향, 사건의 흔히 말하는 올바름이라는 거는 배경적 상황을 무시해서는 완전 방향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경적 상황이 바로 뭐죠? 우리가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들어보죠. 전제 조건이라는 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if then이에요. 우리가 if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제를 잊어버리고 결과만 자꾸 주목하기 때문에 나중에 황당한 결과가 평가, 황당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게 좀 아주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보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근육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답을에 다양한 인지작용의 여러 가지 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 가닥들이 다 하나에 합쳐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사이에 합쳐지기도 하고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닥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if then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식작용이 우리 브레인이 작동하는 가장 밑에 있는 거는 항상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의식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줄게요. 항상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새로운 질문을 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물으면. 바로 질문이 가정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기자가 어떤 정치가한테 질문을 한다 해보세요. 질문이 생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정치적 가정, 맥락, 전제 조건, 배경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논리학에서 그냥 if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바꾸기 전에,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if입니다. 요거는 제가 출처를 밝힐게요. 한 3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그러므로 나는 의심한다는 책입니다. 대단해요. 거의 선악의 기원 정도 레벨의 책이에요. 나는 의심한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의식 사고장의 맨 위에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바꾸기 전에는 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사를 해보면, 과학의 혁명은 전부 다 가정을 바꾸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양자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막스 플랑크 이전에는 뉴턴적 학에서는 에너지가 연속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바로 막스 플랑크가 그 유명한 막스 플랑크 분포 곡선, 저는 이건 수도 없이 강의 내가 그 유도한 걸 5번이 넘을 거예요. 수식 다 했고 유도를 다 해요. 그 유도를 한 시간 정도면 유도를 할 수 있어요. 막스 플랑크 곡선. 근데 그 막스 플랑크 곡선이 유도됐기 때문에 바로 그걸 빅뱅에 적용해갖고 우주의 기원까지 다 밝혀내는 어마어마한 분야예요. 노벨상이 한 3번 이상 나왔던 분야예요. 그러면 그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양자역학문을 넣고 플랑크 상수를 만들어낸 독일의 이 원로학자가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정을 하나 한 거예요. 가정을 바꾼 거예요. 자, 가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끊임없는 몇 가지 가정 속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벽에 뭐가 튀어나오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벽에 어떤 그림을 사진 찍어 튀어나오게 볼 수 있는 사진을 돌리면 들어가서 보여요. 혹시 그런 심리학 사진 본 적 있죠? 많아요. 저 강의할 때 보여주는데. 동일한 사진인데 180도 돌리면 사진이 돌출된 거 들어가서 보여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걸 알고도 속어요,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정을 했다는 걸 몰라요. 자, 어떻게 되냐면 벽에 뭐가 돌출했다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돌출했으면 그림자가 밑에 생겨요. 들어갔으면 그림자가 위에 생겨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는 아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심리학 간단해요. 태양이 위에 있다는 가정을 우리 브레인이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태양이 위에 있다는 걸 의식은 안 해요. 순간적으로 의식은 안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많은 경험 법칙에서 태양은 반드시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비추면 튀어나온 물질은 밑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걸 지각해버려요. 우리의 지각은 가정이란 전제를 한 발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뭘 바꾸려면 판단력은 바로 이쪽 계열의 이야기인데 판단력이 궁극적으로 건드려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럼 끝까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만나는 게 딱 알아요. 대부분 사람 논리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 90% 맥락이 같아요. 그런데도 이해 못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는 끝까지 올라가 보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점이 저 사람이 가정한 거하고 내가 가정한 것이 다르다는 걸 딱 알게 돼요. 오마이 사이언스.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지금 내가 가정을 하나 했잖아. 나는 그걸 내가 신념을 바꿨죠. 뭐죠? 느낌은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이야. 이게 가정입니다. 이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선언적으로 내가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모든 문제가 내한테는 해결이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가정을 받아들이면 이런 겁니다. 이게 대충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 당신 되게 목에 힘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하면 그까지 안 가요. 자,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워보면 그거 그렇게 신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 예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지금 30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양주동은 지금부터면, 도올 김용욱 선생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았으면 한 100살 좀 넘었나? 일제시대 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예요. 한국학. 우리가 뭔지를, 그래서 향가 알죠? 향가를 우리나라로 해독했고, 석학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책이 내가 중학교 때, 거의 뭐 한 50년 전에 내가 국어 책에 나왔던 거예요. 중학교 책에.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유클리드 계약을 처음 배우는데 요 억각이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걸 수학 시간에 배우고 그 느낌을 순수한 한학자, 연립 한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 썼는데 결론은 뭐냐면 서양의 과학이 수학이 왜 출현한다면요. 바로 그 단순한 가정 때문에 출현한 겁니다. 그 공리라 그래요. 평행선의 공리 뭐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건 다 우리가 동양문화권에서는 그 당연한 건도 이야기를 하나 그래요. 여기서 달라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과학이 왜 서양에서 출현했냐면 우리는 이 가정이란 말 너무 당연하다는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 궁극적으로 판단력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면 모든 토론이나 뭐 간단한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저 사람도 대학 나오고 모든 걸 다 학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한두 가지 논쟁이 끝까지 안 나면 그건 90%가 저 사람이 가정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가정하는 원초가 달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가정은 역사 문화적 산물입니다. 심지어 수천 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맨 밑바닥에 장착이 돼갖고 생리적으로 갖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빈 서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 그런 몇 가지 그걸 미리 배선받아 나온다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판단력은 그거의 마지막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정을 바꾸면 판단이 바뀌죠. 오마이사이언스. 됐죠? 끝. 명하죠. 자, 천둥성 지도를 지구가 도느냐, 지구가 움직이냐, 태양이 움직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걸 가정으로 바꿔놔보세요. 가정을 바꿔버리면 모든 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판단력은 뭐에 부분 집합이 있냐면,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사이언스가 출현하고는, 서양은, 실험이 뭡니까? 우리가 공대생들은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공학으로 박사학위나 석사를 하면, 지도교수한테 기가 아프도록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험의 가설이 뭐냐 이 말을 들어요. 너가 가설을 세웠느냐. 그러면 서양의 사이언스나 공학은 가설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가설은 뭐예요?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고 아주 단순한 일, 지구가 둥글다고 설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신대륙을 서양에서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왜 그 사람들 갔을까? 이게 과학혁명하고 지리상의 발견이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서 지구에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정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모든 자연과학이 위에 올라가면 딱 하나의 원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바꿔야만이 새로운 질문이 가능합니다. 오마이사이. 가정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거 물리학을 해보면 명확해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보다는 자연과학을 하면 전부 다 그런 세계예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서양에서는 왜 실험이 출현했어요? 동양 사회에서는 실험이라는 게 희박해요. 서양에서는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이 뭡니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이 뭡니까? 실제 해본다는 말이잖아요. 실제 경험을 해본다는 실제 측정을 해본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전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면 뭘 실제로 해본다는 말이에요. 뭘 실제로 측정해본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가정했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실제로 해본다는 말이에요. 오마이사이언스. 됐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서양과 동양이 갈라졌다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서양 사람이 내린 판단하고 동양 사람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비슷한데 끝까지 올라가 보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 판단력의 문제는 순수 판단력 해갖고 칸트 이야기까지 빌릴 필요 없이 이 판단력은 뭐의 하부 집합이냐면 가정의 하부 집합입니다. 가정에서 파생돼 늘어오는 첫 번째 아들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그럼 판단력을 바꾸고 싶으면 궁극적으로 가정을 바꿔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하지? 그게 실험입니다. 실험이란 말은 실제 해본다는 거잖아. 그럼 그전에는 왜 실제 경험을 못했느냐? 간단합니다. 가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서양에서 가장 높은 산은 대략 3,000m쯤이잖아. 아프리카 몽블랑. 근데 왜 3,000m, 4,000m를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중세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간의 피지컬 리미트가 3,000m를 못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가장 높은 유럽에서 알프스산 몽블랑을 1700년도쯤에서 드디어 서양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거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황당해요. 근데 몽블랑 꼭대기를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대략 3,000m 같으면 조금 뭐 운동하는 사람, 조금 하는 사람도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인간의 한계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8,000m쯤 되면 6,000m쯤 되면 인간의 한계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3,000m를 유럽 사람이 못 올라갔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가정이 달랐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서양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높은 산 꼭대기에는 용하고 악마가 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검단의 영역이요. 자, 놀랍죠? 이게 가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약초꾼하고 수정 줍는 사람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왜 올라가게 됐나 하면 유명한 지질학자가 소시르라는, 그 은하학에도 소시르가 있고 그만큼 또 유명한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소시르는 학자가 처음으로, 서양에서 처음으로 높은 산 꼭대기에 악마가 안 살고 용이 안 산다.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현상을 붙였어요. 먼저 올라가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겠다. 헌상금을 붙여갖고.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갖고. 그 전에 감히 못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람이 약초꾼하고 수정 주는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가봤는데 여러분들 몽블랑에 가면 그 두 사람이 동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가정은 우리가 물려받고 늘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반도의 역사, 고조선부터 지금 6.25를 겪고 이게 농축된 지정학적 이런 모든 상황들이 맨 위에 대전제로서 가정으로서 우리는 받고 태어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판단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 사람이 판단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판단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판단력은 가정에서 나왔다고 명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정을 선택할 수 없다.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정을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오늘 가정을 하나 바꿨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느낌이 돼서 왈가불가 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가정을 하나 바꾸면 많은 사람이 논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줄 수가 있다.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삶에서 판단력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틀렸거나 타인이 틀렸다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논리 구조나 이 논리 구조도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선정적이기 때문에 추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안 된 거는 그 논리 구조, 그 사람의 질문, 그 사람의 모든 논리 구조가 어디서 나왔나 보면 그 사람의 가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 신념이 다르면 다른 가정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종교는 명확하죠. 한 사람은 신이 없다고 가정했고 한 사람은 신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끝없는 논쟁, 이건 끝없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새로운 질문을 갖고 가는 것보다 새로운 가정을 갖고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네, 우리는 항상 그래야죠. 새로운 질문을 갖고 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 그나마 괜찮은 이야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이 그 질문이 어떤 가정에서 나오는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르면 끝없는 질문의 답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가정을 바꾸면 질문이 달라져요.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많은 질문을 받아보면 질문이 뻔해요. 그 많은 질문이. 왜냐하면 공통의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과학계에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브레인은 10%밖에 안 쓴다는데. 참네. 진짜 황당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력은 전적으로 한 90%가 논리적 구조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도 서로가 어느 정도 다 따져볼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따져보는데 마지막에 만나는 게 적어도 몇 년 동안 상대를 이해 못했다면 저 사람이 가장 뿌리에서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몇 가지 고정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섬찟할 때가 많아요. 저는 어떤 가정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인문 철학하는 사람은 뭐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과학적 엄밀성이 좀 부족할 수 있구나. 이런 가정이 어느 정도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과잉으로 적용하면 위태로워져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인문 철학하는 사람은 과학을 왠지 접근할 수 없고 아름답지 않고 딱딱하다고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몸두는 게 너무 많아요. 참 생산적인 이야기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해변가를 이렇게 서양물에 아름답게 산책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군대가 제식 훈련을 쫙 바둑판처럼 하는 두 그림을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질문을 해요. 어느 게 어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냐 물으면 직관적으로 다 우리는 질서청일의 바둑판처럼 행진하는 이걸 보고 과학적이라 생각해요. 가정이 틀렸어요. 궁극은 우연에 대한 과학이에요. 해변가에 넉넉고 석양을 보는 게 더 과학적일 수 있어요. 과학에 대한 가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이 판단력은 가정의 전제 조건 속에만이 존재하는 게 판단력이다. 그래서 판단이 헷갈릴 때는 오랫동안 숙고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내가 가정한 게
자, 과학자 같으면 그 가정이 누구 손을 들어줘야 이길 가정일까요? 자연이 손을 드는 쪽으로 가정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슈퍼스트링 이론이 나왔잖아요. 예, 평행우주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실험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쪽에 판타스틱한 이야기를 해도 주류 과학에서는 크게 안 흔들리잖아요. 이해됐나요? 이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류가 왜 형성됐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험 과학에서는 실험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학계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험 증거는 실험이라는 게 뭐죠? 가정을 검증하는 과정이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의 대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가정을 검증하는 과정이 실험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동양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실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최근 어린애, 갓난애들을 조사해 봤더니 바로 갓난애들이 과학자처럼 가정을 세우고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찍어 먹어봐요, 애들은. 만져봐요. 자기 감각으로, 자기 몸으로 측정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뭘 측정해보느냐 하면 자기가 예측했던 걸 측정해보는 거예요. 온몸으로. 이게 갓난애들이 먼저 음식불에, 뜨거운 물에도 먼저 손이 가본다는 게 이게 바로 과학자는 뭐냐면요. 60대 돼도 어린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과학자입니다. 실험하는 사람. 실험이 바로 가정을 검증하는 과정이 실험입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바로 그래서 내린 판단은 자연이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과학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자연 속에 살잖아요. 누가 손을 들어줘야 돼요? 기후변화, 해류의 순환 사이클, 지구의 온난화, 이 모든 문제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문제는 물론 인간이 많이 개입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보는 마지막 판단의 기준은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어떤 가정을 했는가, 자연이 내린 가정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 판단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판단력은 가정에 종속돼 있다. 그 다음에 그걸 동반해서 짧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직관을 대체할 수 있는 짧은 공식을 만들어 써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이걸 적용할 때 상황을 인식하라.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유튜브 출연을 종종 해요. 많은 매체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 연구원 출신이고 그냥 연구자 같은데 우리 시간이 많이 나나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 있고 두 번째는 저 사람 의견이 참 많네. 여러 군데 마당발처럼 온갖 이야기를 다 하네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요거는 우리가 판단력이나 오늘 느낌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궁극적으로 그걸 다 모으면 우리가 좀 더 삶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같은 계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산다. 이거는, 굉장히 큰 주제인데,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쪽에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이쪽에 한 가지 이 많은 연구 결과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다작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됐든 화가가 됐든 작품을 많이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과학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조금 아무리 엑기스만 있는 핵심만 있는 이야기를 한두 개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거에 그 취향이 맞는 사람만 좋아요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내가 공부한 다양한 측면을 많은 주제를 갖고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국은 양이 질을 결정합니다. 이게 핵심 멘트입니다. 양이 질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많은 창의성 연구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결과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독창적 천재라 해도 몇 개 작품을 남긴 경우는 생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피카소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예. 내가 흔히 얘기하는 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편지를 몇 통 쓴 줄 알아요? 연구 다른 측면을 더 할게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제가 다른 조사를 봤더니 아마 편지를 한 5,000통 정도 썼어요. 찰스 다윈은 편지를 몇 통 썼는지 알아요? 아마 한 7,000통 정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되게 황당했어요. 야, 아인슈타인 같으면 천재란 개념하고 편지를 1,000통 쓰기도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문자 보내는 것도 아닌데 정중하게 펜으로 편지 썼는 게 수천 통이라 합시다. 저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첫 번째, 천재나 창의적 사람의 공통점은 다작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작품을 많이 남깁니다. 물론 초기에도 졸작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요, 그 과학사를 해보면요, 그게 한 10년에 걸쳐서 수식을 유도하는데 중간에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많이 써요. 쓰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인슈타인밖에 몰라요. 중간에 틀린 걸 고쳐 누르고 그게 점철입니다.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 마지막 판타스틱 결과만 보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무수한 헛발질 속에, 무수한 실패 속에, 무수한 습작 속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웬만한 그 유튜브 채널에는 특별히 아니면 다춘을 하고 싶어요.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단순한 과학 운동이 아니고 과학 문화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이 듣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듣고, 그리고 물론 가급적이면 검증된 엄밀한 과학만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삼는 게 뭐냐면 지난 이 과학 문화 단체를 만들고 이 운동을 하면서 항상 잊지 않을 원칙은
논문하고 교과서에 나왔지 않는 과학적 내용은 항상 조심해요.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논문하고 과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훈련센터에서는 일체 논문하고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래서 과학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원칙은 지킵니다. 검증받아야 돼요. 검증되고 양질의 정보는 가급적이 많은 곳에.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이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조회수가 굉장히 낮은 것도 상관없이 많이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특화된 선호하는 그 채널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라도 과학을 전파하는 게 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